안녕하세요. 꼭배기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파생상품 및 위험의 피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가장 흔한 예는 중급 회계 때 배웠던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 전환권. 근데 이걸 행사하면 사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건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이때 이 파생 상품을 어떻게 분개를 할 건가? 이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 상품을 무엇으로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인도하는 계약 혹은 수취하는 계약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겁니다. 이때 인도 수취를 할 때 그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과 대가가 모두 확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지분 상품의 증가, 지분 상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수량과 대가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특정 금액을 결제하는데 자기 지분 상품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도하는 거라면 금융부채, 받는 거라면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량과 대가 금액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걸 771페이지 위에 문단을 보면은 영어로 Fixed for Fixed Requirement라고 그러죠. 흔히 실무에서 Fixed for Fixed Requirement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초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기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하는 것과 뭐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나 금액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계약의 결제 수단으로 자기 회사 지분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2번 볼까요? 자기 지분 상품을 기초로 한 주식 매입 선도 계약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는데요. 갑회사는 2년도 1월 1일에 의뢰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 2년도 2월 1일 날, 1년 뒤에 3년도 1월 말에 갑은 현금 10만 4천 원을 을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을로부터 갑회사 주식을 받는 겁니다. 이때 현금 10만 4천 원은 픽스된 금액이고요. 10만 4천 원을 주면 의뢰사 주식 몇 주를 받느냐? 보면은 1000주가 아니라 주식 1000주의 당일의 공정가치를 수령한대요. 그러면은 당일 그때 가서 요 우리 회사 주식, 즉 갑회사 입장에서 갑회사 주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날 공정가치에 따라서 1000주의 공정가치 만큼을 받는 거죠. 만약에 1000주의 공정가치가 10만 4천이면은 똑같이 똔똔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1000주 당일의 공정가치가 10만 4천 원보다 더 많으면 차이만큼 이득이겠죠. 적으면 손실이 될 테고 뭐 이런 계약인데요. 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식의 시장가격과 확정 선도가격 즉 주당 104원의 현재가치 차이로 계산이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2년도 2월 초 현재 1년 후 10만 4천 원의 현재가치는 10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각주 14번에 다 써있긴 합니다만은 2월 1일 날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0입니다. 왜 0인고 하니 선도계약은 주당 104원인데요. 104원의 현재가치는 100원이라며 선도계약의 가치는 100원인데 그날 시장 가격도 100원이니까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2년도 12월 말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6,300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선도 금액이 104원 아니에요. 12월 말 현재 104원 지금 한 달이 남겨져 있는데 요 104원의 현재 가치 뭐 104원보다 조금 작겠죠? 그런데 주가는 110원이나 올라 있습니다. 나는 요 104원만 주면 주식을 받게 되는데 주가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따라서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클 수밖에 없죠. 지금 110원과 104원의 차이가 6원인데 1000주니까 6000원 근데 여기 현재 가치니까 104원보다 조금 적을 거 아니에요. 63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1월 31일 날 바로 이제 전날인데요. 이날 104원의 현재 가치는 104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주가가
106원이기 때문에 주당 2,200원씩 2,000원만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바로 전날 2,000원이 되고 그 다음날 결제되면서 사라지겠죠. 물음입니다. 선도계약이 3년도 1월 말에 현금으로 차액 결제된다고 할 때 2년도 2월 1일, 12월 말일, 3년도 1월 말일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2년도 2월 1일에는 선도계약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계약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0이기 때문이죠. 자, 12월 31일에 당해 주가가 100에서 110으로 상승합니다.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6,300으로 상승을 하죠. 여기 아예 자료가 줬으니까. 따라서 이 금액만큼 파생상품 자산을 인식하면서 당기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31일이 되면은 공정가치가 6,300에서 2,000으로 4,300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 자산을 4,300 죽이면서 손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지금 2,000인데 주당 2,000 요거만큼 결국은 이익을 봤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회사는 10만 4천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대가로 천주의 당일 공정가치가 10만 6천이니까 10만 6천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건 의무, 이건 권리, 2천만큼 이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차익 결제니까 2천만큼 현금 받으면서 나머지 파생상품 자산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음 2번, 물음 1에서 현금으로 차액 결제되지 않고 주식으로 차액 결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회계 처리는 다 똑같고요. 여기까지. 자, 여기가 현금이 아니라 자기 회사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는 것만 다르다. 물음 3번을 보면은 위에 물음과 관계없이 갑은 3년도 1월 말에 의뢰사한테 10만 4천원 현금을 지급하죠. 을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주를 수취하여 동계약을 결제한다 가정하고 다시 다 팔아 이런 겁니다. 이 3번은 미래에 확정된 대가 10만 4천을 지급하고 확정된 수량 1000주의 자기 지분 상품 즉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 아닙니까? 따라서 미래에 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미래에 10만 4천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거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융부채로 처리하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수취할 권리인데 결국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기 주식으로 대체해야 될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자본 항목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 금융부채는 이제 1년이 가면서 4천만큼 이자 비용이 붙겠죠? 물음을 보면은 요 기간별 이자 비용이 3,660, 340, 2년도, 3년도에 이렇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금융부채 3,660, 한 달 뒤에 340 하면은 4천이 붙어요. 그러니까 금융부채는 10만 4천이 되니까 결제일에 10만 4천 금융부채 빠지고 현금 이렇게 나가고요. 전년도에 자본으로 인식했던 거 일이 죽으면서 자기 주식 이렇게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생상품 제거의 회계 처리를 볼까요? 파생상품도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중급회계 금융자산에서 배웠던 금융자산 제거의 회계 처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중급회계에서는 권리의 소멸, 그 권리의 수취할 권리의 양도 이럴 때 제거를 하라고 했는데 소멸은 당연히 제거고요. 양도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즉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넘겨줬어. 그러면 제거하는 겁니다.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을 대부분 양도자가 갖고 있어. 그럼 양도한 게 아니지. 계속 인식을 하는데 겉으로는 양도를 한 거 아니에요. 돈은 받았대. 그거는 그 양도가 아니고 그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꾼 거나 다름없다. 금융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양도 자산을 통제하느냐, 여기서 이제 양도자가 계속 통제 여부인데 이 양도자가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는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은 양수자가 마음대로 이를 매도할 수 있으면 나는 두 손 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양도자가 지 멋대로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금융자산을 제거하고요. 양수자가 매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양도자가 계속 통제하는 걸로 보고요. 내가 통제하는 그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그 부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을 해라. 관련 부채도 인식하고. 중급회계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야기한 거고요.
자, 금융상품 재고를 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파생상품 재고 여부와 관련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을 양도를 했어. 그런데 내가 콜옵션을 갖고 있어. 즉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던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풋옵션을 줬어. 너 대신 사가!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풋옵션, 콜옵션이 있는데 깊은 내가격이래. 그럼 거의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득이니까. 이거는 양도가 아니지. 따라서 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부분 위험보상을 양도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깊은 외가격 상태인 풋콜은 이거는 제거해야죠. 이거랑 반대 개념 아닙니까? 한편 시장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한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도 아니고 외가격도 아니고 어정쩡해. 근데 시장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양수자가 매도도 하고 다시 그걸 또 시장에서 매수하고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한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거는 제거한 걸로 봐야 된다. 교재 1.5절입니다. 776페이지. 내재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재 파생 상품은 뭐냐? 주 계약이 있는데 파생 상품이 나홀로 존재하는 독립된 파생 상품이 아니라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파생 상품을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계약과 내재 파생 상품 요거를 합하여 하이브리드 컨트랙이라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복합 상품 또는 복합 계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급 회계 때 배운 전환사채가 대표적인 복합 계약입니다. 즉 주계약인 사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이 들러붙어 있죠. 복합 계약. 이 지금 복합 계약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일단은 발행자 입장은 저 뒤에 나옵니다. 이 내재 파생 상품은 복합 계약 현금 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 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만약에 양도 가능하거나 이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다면 이건 별도의 금융상품이다라는 거예요. 내재 파생 상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주계약, 복합계약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로 회계 처리할 거냐 아니면 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복합계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이 1109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 1109호가 금융상품 아닙니까? 즉 이게 금융자산이냐? 예스야. 금융자산에 들러붙어 있는 어떤 파생상품일 때 복합계약 전체를 이때는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회계 처리해라. 즉 금융자산에 파생자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회계 불일치 제거를 위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지정을 선택했으면 복합계약 전체가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아니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1109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예를 들면은 주계약이 뭐 리스 계약이라든지 보험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데 여기에 파생 상품이 들러붙어 있어. 혹은 1109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니까 금융자산 아니에요. 금융부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이 내재 파생 상품을 분리할 거냐 붙여 있을 거냐, 이거는 세 가지 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세 가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재 파생 상품의 경제적 특성 위험하고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위험이 밀접하면은 얘를 떼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떼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재 파생 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 금융 상품이 파생 상품 정의를 충족한대. 즉 주계약, 내재 파생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떼어냈더니 파생 상품이 아니래. 파생 상품 정의를 충족 못한대. 그럼 괜시리 떼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떼어냈어도 파생 상품 정의를 충족한다라는 것이고요.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면은 주계약과 내재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 전체가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야. 그런데 얘를 떼어내면 공정가치인데 굳이 가만히 있어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건데
얘를 떼어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떼어내려면 이 전체가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아니어야 떼어내는데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77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요. 교재 778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자, 하나의 복합계약에 2개 이상의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굳이 따로따로 처리할 필요 없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주계약에 내재 파생상품이 2개인데 얘는 부채로 분류가 되고 얘는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라면 이는 묶어서 하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재 파생상품을 하나로 볼 수는 없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는 내재 파생상품과 이 자본은 분리해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자본은 따로. 복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2 이상의 내재 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고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독립적이라면 각각 분리해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그 밖에 복합계약 전체는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뭐 복잡성을 줄이거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니 지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재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복합계약 현금 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이 안 돼. 그대로인데 즉 페어밸류 PL 지정 전후에 현금 흐름에 변경이 없는데 뭐로 하겠습니까? 두 번째, 비슷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이건 바로 알 수가 있어. 이럴 때는 굳이 페어밸류 PL 지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주계약과 분리해야 되는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분리를 했더니 페어밸류 측정이 안 돼. 분리를 했더니 전체로는 측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로 놓고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는 최초 계약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후속적으로 재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교재 781페이지 2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위험 회피인데요. 위험 회피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험 회피 회계를 3절에서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는 뭐냐면 일단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환율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예를 들어 변동금리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금리가 무지하게 높아져. 그러면은 유출되는 현금 흐름이 커질 것 아닙니까?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전쟁이 일어났어. 내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가가 천정부지야. 중도 상환 위험, 신용 위험 등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 영어로는 EXPOSURE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기준원에서 그냥 익스포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위험에 노출된 그 상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적절한 번역할 만한 한글이 없었죠. 그래서 익스포저라고 하고요. 특정 위험으로 생긴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위험관리 활동을 위험 회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위험 회피. 이럴 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지 아이템스. 이게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라고 합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이라든지 부채 등 뭐 확정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내가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그럴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징 인스트루먼트. 위험 회피 수단. 주로 파생상품이 위험 회피 수단이 됩니다. 비파생상품도 위험 회피 수단이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파생상품을 배웠고 이를 위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때 회계 처리를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몇 가지 위험 회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장부에 인식한 자산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주식을 샀어. 지분상품. 근데 페어밸류 PL 항목이야. 그러면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나요? 그렇죠. 공정가치 하락. 확 떨어져 버려. 폭락.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공정가치 변동 지분상품인데 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입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은 똑같은 지분상품을 미리 매도해 버리는 겁니다. 선도 계약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됐었죠.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선도 계약 1,000원에 미리 매도를 했는데 실제 가격이 800원으로 떨어졌으면
1,000원에 매도하고 800원으로 실제 떨어졌으면 200원만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1,000원에 사서 800원에 다시 사면 되니까. 뭐 이렇게 지금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겠는데, 자, 위험회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실제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보유 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나 위험회피 수단인 매도 선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쇄가 된다고. 자, 가격이 이번에는 올랐다 치자고요. 보유 지분 상품은 이익이 발생이 돼요. 그러나 매도 선도 계약은 손실이 발생되니까 통쳐서 손익이 상쇄가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지분 상품 평가 손익과 선도 계약 평가 손익이 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발생이 돼서 손익이 상쇄가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할 건 뭐냐면은 요 가격 상승 때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 지분 상품에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때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이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괜시리 매도 선도 계약을 발빠르게 체결함으로써 꽝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지의 목적은 이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요 변동성을, 이익의 변동성을 이렇게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스테디하게. 그래서 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발생함으로써 volatility,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확정 계약인데, 어떤 자산을 예를 들어 얼마에 사기로 미리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확정 계약은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그냥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원재료를 매입하는 확정 계약을 체결을 해요. 예를 들어 톤당 1,000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어떤 매입하는 순간, 매입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에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냐면은 가격 하락 위험. 이게 시세가 800원, 700원 계속 떨어져. 그럼 괜시리 샀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원재료 매입 확정 계약인데, 이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똑같은 원재료를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매도하는 선도 계약은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가격이 실제 하락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매입 확정 계약은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1,000원이나 내야 되네. 800원, 7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매도 선도 계약은 이익이 발생이 돼서 손익이 상쇄가 되죠.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반대가 돼서 역시 손익이 상쇄. 그러니까 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손익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손익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례 3번 볼까요? 인식한 부채인데요. 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변동이자 지급 조건이야. 그럴 때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됐냐면은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변동금리 조건 사채예요. 이때 나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 유출 변동이 싫어. 그럴 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 이자율 수합 계약입니다. 변동이자를 받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나중에 자세하게 처리합니다만은 이자율 수합은 변동이자 고정이자를 스위치하는 거예요. 나는 거래 상대방한테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대신에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이자 지급이죠. 이자율 수합 계약은 변동이자를 받고, 예를 들어 변동이자가 리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자율 수합 리보고요. 뭐 고정이자는 5%야. 그러면 변동이자 지급, 변동이자 수치가 여기서 수치해서 이거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퉁쳐서 사라지고요. 고정이자 지급, 즉 전체 구조가 변동이자에서 고정이자로 바뀌는 케이스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사채의 변동이자 지급과 이자율 수합의 변동이자 수치가 같은 회계 기간에 반대 방향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현금 위출의 어떤 캐시플로우의 벌러틸리티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해지 대상은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석 달 후에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매출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거의. 그런데 상품 가격이 지금 조짐이 보여. 한 2달, 석 달 후에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당장 팔면 좋겠지만 그럼 현금 유입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매출 거래고요. 이때 위험회피 수단은 이 상품을 매도하는 선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 돼요. 매도할 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이득을 보죠. 자,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예상 매출 거래에서 내가 받을 돈은 떨어지겠지. 그러나 매도 선도 계약에서는 현금 유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금 변동은 상쇄가 됩니다. 가격이 상승이 될 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요. 결국 위험회피의 핵심은 뭐냐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현금 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현금 흐름 변동과 상쇄시키는 것이 위험회피의 목적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지. 즉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이 올라가는 방향이면 회피 수단은 내려가는, 여기가 내려가면 여기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전부 퉁치고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위험의 피해 종류는 크게 세 가지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위에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인식된 자산 부채, 확정 계약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는 게 나는 싫어. 이거를 회피할래. 혹은 인식된 자산 부채 및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로부터 비롯되는 현금 유입이나 유출의 변동이 난 너무 싫어. 좀 스테디하게 가고 싶어. 그럼 현금 흐름 위험회피입니다. 나는 공정가치와 현금 흐름을 둘 다 회피할래. 이거는 안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어느 걸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피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요게 또 끝난 다음에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는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많이 하십시오.